네, 동상법 22강입니다. 8장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미국의 수출 촉진 제도, 즉 미국 EU 및 한국의 통상법에 있어서 미국의 통상법에 있어서 그 수출 촉진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다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경영되는 미국 회사가요, 미국의 법률 및 미국의 세금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웹 포멜린 단체와 수출무역 회사, 그래서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이라는 이제 연방거래위원회법, 이게 1914년 Federal Trade Commissions 연방거래위원회의 Act다, 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이제 연방거래위원회예요. 단체 기업 결합 또는 제조업자와의 관행이 미국 대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카르텔 또는 이제 제조업자의 관행이 이제 제조업자죠. 해당 외국과의 운송 조건을 조사하고 또한 합당한 권고와 함께 이를 보고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국제무역위원회는요,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들은 독점금지법, 즉 안티트러스트 액트, 그죠? 상 면책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이제 원래는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고, 그것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독점을 금지한다. 독점을 금지한다는 것은, 독점하면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가격이 왜곡되고, 그죠?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자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독점이 금지되지만, 미국 수출업자들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어떤 카르텔을 결성하는 것 자체는,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의 골지입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냐?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고, 이것은 독과점법의 예외로 인정해 준다, 이런 이제 면책 사유를 이제 규정한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자, 미국의 이제 수출 거래 절차에 있어서 수출 촉진 제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를 내가 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918년에 보면요, Web for Marine Act를 제정했습니다. 이 Web for Marine Act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1914년에 이제 그런 그 법의, 그죠? 14년에 그 법을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서요, 미국 의회가 외국의 카르텔과 효과적으로, 이제 외국에 또 가면 이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수출에 대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 수출에 이제 그 이득을 내기 위한 카르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수출업자들의 카르텔을 갖다가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이 Web for Marine Act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카르텔과 경쟁해라, 이거겠죠. 경쟁해라. 이걸 갖다가 이제 스포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은요,
단체 결성 및 수출 무역 단체의 운영을 허용한다. 이 일종의 수출 무역 단체가 카르텔이 되겠죠. 뭐 가격도 단합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여기서 의논해가지고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천차만별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소비자가 바거닝 파워를 갖다가 더 증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가격을 이제 단합하자, 뭐 수량을 또 어느 정도 단합하자, 조절하자, 뭐 일종의 이제 그 뭐 우리가 석유 부분에서 그 카르텔이 전형적인 카르텔이 오펙이라고 있죠. 오펙이 그죠? 오펙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과 생산량과 이런 걸 갖다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석유 가격을 갖다가 조절해서 이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웹 포메린 액트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수출업자들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자, 카르텔을 허용해주고 이 카르텔은 자연적 이제 주요한 마켓을 가진 마켓쉐어를 가진 이러한 이제 업자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면 독과점이 되겠죠. 하나의 여러 개의 이제 기업들이 스프라이어들이 하나의 스프라이어처럼 역할을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과점되는 거죠. 과점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거 직접적으로 자국 국민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허용하는 거죠. 그죠? 자국에서는 이게 이제 독과점법의 엔티트러스트 액트에 이제 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셔먼법과 크레이턴법이 적용해서 셔먼법하고 크레이턴법의 적용해서 일정한 예외를 갖다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셔먼법과 크레이턴법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요런 법들은 이제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들이죠. 독과점을 범죄하는 법들이죠. 자, 이 법에 따라서요. 이 웹 포메린 법입니다. 웹 포메린 법에 따라서 결성된 웹 포메린 단체입니다. 웹 포메린 어소시에이션. 여기에서 이제 결성된 것은 웹 포메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출에 관한 공동행위, 즉 가격, 수량, 지역, 그죠? 아까 방금 얘기한 거죠. 가격이 담합하고 있고 생산 수량, 그다음 지역, 어떤 지역에는 어떤 가격과 어떤 수량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독점 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신들이 이제 자국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통상접전과 두유 총상법을 지금 보고 있고, 이 중에 이제 미국의 수출 거래 절차에서 수출 촉진에 관한 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같은 말이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의회가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외국의 카르텔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1918년 웹 포메린 액트를 제정하였다. 그죠? 이제 요 부분의 이제 요지는 단체 결성, 그죠? 카르텔을 이야기해요. 수출 무역 단체의 운영을 허용하고요. 셔먼법과 크레이턴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준다. 그죠? 동법에 따라 결성된 웹 포메린 어소시에이션은 수출에 관한 공동행위, 즉 가격, 수량, 지역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했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과점 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1970년대 미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경합하죠. 197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심각하게 겪게 되죠. 그래서 의회는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했고요. 그래서 이제 1918년 웹 포메린 액트는 무역회사에게 뭐냐면 독점 금지법상의 면제를 부여하고요. 무역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도했다. 그러나 의회는 동법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세 분야에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2년에 무역회사법, 자, 그래서 Export Trading Company Act 1982년에 제정했습니다. 그죠? 1982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1982년에 수출무역회사법, 즉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를 제정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정 지원, 특별한 수출 관행 및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면제의 보증. 그게 이제 독점 간접에서 카르텔 형성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수출 관행이 그 같은 겁니다. 활동 이걸 이제 카르텔 형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면제한다. 이제 일단 카르텔 형성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허용해 준다. 무역에서의 책임을 지는 연방 기구의 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1982년에 수출회사법이란 게 있다. 수출 무역 회사법, 즉 Export Trading Company Act 이걸 갖다가 이제 제정했다. 그죠? 금융 지원, 그다음에 카르텔 형성하는 게 독점 간지법상의 면제의 보정, 면제해 준다. 그죠? 무역에서의 책임을 지는 연방 기구를 지정한다. 책임지고 무역을 활성화시켜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다. 자, 요 법들 이제 일단 자, 그런데 이제 웹 포메린법과 마찬가지로 1982년의 수출무역법도 수출 무역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독점금지법상의 면제가 의회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82년 수출무역법도 미국 내 무역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 미국의 수출 촉진 중에서 수출입은행. 자, 그래서 미국 수출의 대부분 일반 금융 대출과 신용장, letter of credit에 의해서 일반적인 상업적 경로를 거쳐 그 금융이 조달된다. 자, 일반 금융 대출은 뭐 그냥 뭐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고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근데 신용장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용장은 결국은 뭡니까? 수출업자가 결국 은행이 일종의 이제 원격하기 위해서는 보증은 아니지만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은행이 선지급하는 조건이죠, 그죠? 수출 대금을. 그러니까 은행이 선지급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신용장의 종류는 이제 원칙적인 신용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 신용장이 이제 사전에 신용장으로 가지고 신용장 대금의 일부를 갖다가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신용장을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무리가 없는 신용장을 가지고는 신용장은 지급 보장이 일단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급 보장이 아니지만 지급 보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죠? 무역 서신입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 방법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신용장을 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를 받아서 선적을 하고 이제 은행이 이 신용장에 대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면은 그 결제하는 동시에 은행이 대출한 부분들을 회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무역금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수출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무역을 갖다가 하는 경우죠. 자금을 갖다가 제조업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의 경우에 거래의 성격이나 또는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주주하는 나라에 구매자가 소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이자율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가 낮은, 그죠? 신용도가 낮은 그런 이제 나라들, 뱅킹 시스템이 릴라이블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신용장이란 것은 결국은 선지급, 은행 간의 어떤 협정입니다. 신용장은 UCP라는 하나의 그 어떤 규율, 은행 간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 은행과 그다음 다른 나라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조금 이제 은행 뱅킹 시스템이 조금 허술한 나라들,
이런 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했지만 나중에서 미국 기업이 먼저 미국 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그걸 갖다가 개설은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용장은 연은행에 가서 그거를 지급을 요구하죠. 상환을 요구하죠. 이제 먼저 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어떤 크레딧이 낮거나, 그죠? 신용장 개설 주저하는 나라의 구매자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나라에서 외환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울 때가 있죠. 까다로울 때 있으면 은행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신용장을 열어주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신용도가 낮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이자율도 합리적인 이자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험한 데는 이자율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되면 이자율 역시도 굉장히 사실은 수출업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품목에 따라서 마진이 큰 품목들이 있겠죠. 기계 설비나 프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내가 어떤 그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하기 위한 재료를 갖다가 먼저 은행에서 이제 대부를 받아야 되겠죠. 재료를 구입할 돈을.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자하고 원금을 갖다가 상환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수익률이 크지 않는 분들, 그렇지만 다량으로 이제 수출함으로써 뭐 박리담회하는 이런 곳에는 사실은 이자율 자체가 뭐가 되냐면 자기 이득을 바로 까먹는 게 되죠. 그래서 5% 정도 내지는 뭐 7% 정도의 마진을 보고 수출을 하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6%, 7% 하면 1%의 마진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지겠죠. 그죠? 느껴지겠죠. 반면에 이제 기계나 프렌트 같은 경우는 마진이 크죠. 뭐 50%, 100%도 되고 뭐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 6% 이자율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뭐 이런 비즈니스도 있고 저런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자율의 압박을 느끼는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은 그 발륨이 더 크죠. 그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역금융을 사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대부를 해주지만 나중에 이제 신용장을 갖다가 집행할 때는 이자율도 다 같이 이자도 같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증이자들 보증하면서 이제 그 이자들 자, 그 부분은 이제 신용장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쨌든 신용장 자체도 대부를 받아서 수입업자가 그 금액을 갖다가 개설은행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그 담보를 갖다가 자기가 예금한 담보 그 디포짓이라는데요. 그 담보를 갖다가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용장이 개설된 기간 동안 소위 하기한 대부를 내는 거예요. 수입업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신용장을 정산할 때, 즉 환음을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이자하고 다 내야죠. 그 이자를 내고 환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자율이 신용장을 연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신용장이 불안한 나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진 나라들은 이자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우리가 제2금융권에서 이자율을 하면은 이자율이 크듯이요. 뭐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제2금융권은 조금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자율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면 무역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무역 수출 기업이 제대로 무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을 갖다가 창설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일부 수출업자는 미국 수출경은 Import Export Bank of United States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사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입자를 위하여, 즉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는 그러한 나라로 수출하는 업자를 위하여 수출금융을 갖다가 지원합니다. 그죠? 수출금융을 지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LC를 열지 못하거나 뭐 이런 나라들, 그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일단은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수출금융을 돈을, 그러니까 이제 수출업자가 뭐 LC가 와야지 뭐가 좀 융통을 받는데 LC를 아예 못 열길 꺼려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미국의 기업에서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 있죠. 수출입은행에서 융자해 줍니다. 심지어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후진국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후진국들, 이런 나라에 돈 뗄 경우가 높은 곳들, 이런데 이제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위험 부담을 수출입은행이 다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수출 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 못 받을 경우에 수출해갖고 그것까지 다 해줍니다. 이제 왜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출을 갖다가 해도 우리가 수출하다 보면 비즈니스는 항상 뭡니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출업자가 하다가 그냥 초기에 이제 큰 이제 그 시행착오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돈을 못 받으면 파산이죠. 수출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면. 그런데 처음부터 돈 달라고 한다면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돈 먼저 줄래, 물건 먼저 줄래. 이걸 서로가 못 믿기 때문에, 그죠? 신용장 개설해서 은행이 중간에 보증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용장 개설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나라에 수출 못 하게 되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뭐 저 사람 당장 돈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돈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물건 팔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시스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 월급 받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당장 월급 탈 때까지는 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돈 없다 해서 저 사람은 전혀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됩니까? 비즈니스는 되겠죠. 안전적인 비즈니스는 되지만 비즈니스를 크게 성장시킬 수는 없겠죠. 그죠?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땠어? 리스크, higher risk, higher return입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리턴이 큰 거죠. 근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초기에 리스크가 큰데 투자해가지고 신뢰를 쌓으면 나중에 그 경제가 성장했을 때는 그 자기가 다 먹는 겁니다. 왜?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었던 사람에게 주는 거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릴라이블 하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자기를 믿었던, 왜? 자기도 그렇게 불안한 시절에 다른 사람 믿어줬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으로서 리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업자가 조금 못한 나라에 수출했을 때 리스크를 갖고 해라 이거죠. 왜? 그러면 나중에 그 경제가 컸을 때는 그걸 엄청난 이득으로 리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뛰는 걸 네 뭐 모르겠다 이러면서 돌아서 있으면은 어떻게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지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슈퍼마켓 가보세요. 과자 뭐 얼마큼 100원, 1000원, 2000원 파는데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게 어떻게 유지되냐? 아니죠. 그거 사가지만 우리도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1000원, 2000원 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나와서 계산하니까 돈이 몇만 원 되잖아요. 집을 때는 조그만 돈인데 결국 그게 다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서 시행착오해서 한번 돈 뛸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띄면 그 사람 그 돈 띄는 끝나는가? 끝나지 않죠. 그래서 경험을 쌓죠. 그러면 다음에는 뭡니까? 뛰지 않고 그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국가는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돈이 뛰는 것을 수출보험으로서 막아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국가의 돈을 갖다가 빼먹겠다 이렇게 되는 건 또 국가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더 지원 안 해주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선의의 어떤 피해자 또는 선의가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고의가 없이 그냥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을 생존시키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했을 땐 그건 다 국가 이득으로 오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한번 자빠져갖고 거기서 이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수백 번, 수천 번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국가는 잃게 되는 거죠. 그 기회, 그걸 이제 소위 하기엔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이런 초심자들이나 시행착오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는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결국 투자하는 거죠.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미국의 수출입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수출입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그러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거죠. 우리나라 수출입은 어떻게 보면 뭐 시중은행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돼요. 담보가 있어야지 내준다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수출입은행 갈 필요 없어요. 자기 담보만 있으면 자기 거래은행 가면 수출입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은행 간의 경쟁이니까요. 은행이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하고 똑같은 역할밖에 못한다면 그거는 시중은행하고 똑같은 거고 시중은행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죠. 그러니까 수출입이 되려면은 시중은행과 다른 파르시와 스탠더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걸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수출은행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1982년 수출무역법은 책임자를 갖다 지정해놨어. 네가 이 수출에 대해서는 자, 이 수출업자가 늘지 않고 수출이 증가가 없을 때는 너희들 기관이 책임을 져라라고 딱 못 박아놨죠. 그게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죠. 수출은행도 사실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은행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소기업은행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담보가 없으면은 기술력과 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담보를 대주는 소위 하게는 프로젝트 파이낸셜이 돼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 사람이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다. 코로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 그럼 엄청난 투자 비용이 있죠. R&D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을 위해서 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거의 조에 가까운. 그러면 그런데 조에 가까우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기업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합시다. 담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담보 있으면 뭐 때문에 너 수출은행 가고 뭐 때문에 중소기업은행 가고 무슨 산업은행 갑니까? 갈 필요 없죠. 동네에 있는 시중은행 오면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더 오히려 칙사 대접하면서 뭐 거의 뭐 큰 돈이라면은 오히려 더 뭡니까? 담보 있는데 뭐 뛸 염려가 뭐 있습니까? 담보는 거의 돈 빌려준 돈의 곱빼기 정도가 있어야지 그 돈이 그 담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 그래서 기술력과 이런 것들로 이제 하지 않는다면은 미래 성장력, 기술력 이런 거로 이제 스포트를 하지 않는다면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들은 큰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은행이 수출입은행이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알겠죠. 우리나라도 취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네요. 수출보험 나오네요. 자, 수출보험은 수출을 하다가 돈 띄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를 자꾸 들어서 안 되지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돈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은행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 뱅킹도 안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돈은 갖고 있어. 현금 갖고 있어.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외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뭐 그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요. 뭐 어떤 수단으로 돈을 줄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수출을 해야 돼. 수출하면 돈 돼. 무조건 뭘 하든 간에 수출해. 자, 그러면 이제 아니면 뭐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구상무역을 하든지 간에 뭐 어떤 가지고 뭐 수출돼.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 봐, 근데 돈을 잘 모르겠어. 처음 봤는데 분명히 보니까 뭔가 매력은 있을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뭡니까? 그때는 수출보험이 그걸 커버해줘야죠. 니 돈 수출을 해가지고 돈 못 받으면 우리가 보험으로 줄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건 본딴 거겠죠. 우리가 무슨 회사가 뭔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보험은 해외 신용보험협회, 즉 Foreign Credit Insurance Association입니다. Foreign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그래서 해외 신용보험협회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FCCIA입니다. 그죠?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상업적, 정치적 이유로
외국 구매인이 직업 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해 돈 못 줄 때 대해서 그죠? 미국의 수입업자 및 금융기관을 보증하기 위한 표준 보험증권을 발행합니다. 그죠? 보험증권은 이제 보험계약서를 보험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험계약서를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보험이고 뭐 어떻게까지 커버되고 무슨 내용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 정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걸 이제 계약서를 우리가 보험계약서를 보험증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 보험 그러니까 보험 인슈런스 파리시라고 합니다. 보험 정권을 갖다가 스탠더드 인슈런스 파리시를 갖다가 발행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협회에서 발행하는 상업적 측면에서 수출 신용 위험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상업적 측면에서 수출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정치적 위험을 부담하고 일정한 상업적 위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협회를 재보정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상업적,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뱅크럽시 되는 거죠. 아예 이제 뭐 나 못 주겠다, 뭐 다른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수출 보험으로 갖다가 보정하고요. 정치적 이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외환 통제, 외환 반출 통제, 송금 통제, 뭐 이런 외환 정책들이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정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안에서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뭐 금융 시스템 완전히 마비됐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되죠. 이런 정치적 위험은 이제 수출은행 그리고 이제 상업적 은행 중에서 일정 비율을 넘는 거, 그죠? 일정한 상업적 위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보정해 주는 거죠. 수출은행. 그러면 그거 넘으면은 뭐 일정 금액 넘으면은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수출은행은요. 자, 수출자금법, the Private Export Funding Corporation입니다. 그래서 수출자금법인, corporation, 즉 어떤 Private Export Funding Corporation에서 FEFCO를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요. 미국의 수출업자를 또 지원합니다. 수출자금법인 통해서. 자, 이 법인은요. 51개의 은행과 조금 철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산업법인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적 수출 자금 법인은요. 자, 법인은 항공, 산업 프렌트, 그 다음에 발전 설비 등과 같이 덩치가 큰 미국 수출품의 해외 구매인에게 고정 이율로 대부를, 즉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 수입업자들에게 자금을 갖다가 대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지급해 줍니까?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지불을 해 주는 거죠. 결국은 미국 은행이 즉 수입업자에게, 즉 미국 물건을 살 수입업자에게 수입 자금을 대부해 주고 이게 생산되면 바로 수출업자에게 돈을 주겠죠.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그죠?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 산업 프렌트, 그 다음에 발전 설비, 그죠? 덩치가 큰 미국 수출품의 해외 구매인에게 고정이율로 담보를 해준다, 그죠? 자, 수출 자금 법인이다. 자, 요것도 이제 이것도 미국 수출은행이 뭘 하고 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장기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미국의 어떤 수출 촉진에 봐서는요, 또 어떠냐면 해외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해외 판매 법인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미국의 내국 세입법전, 즉 Internal Revenue Code, 우리가 법전을 갖다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nternal Revenue는 수입, 총 수입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매출을 갖다가 revenue를 합니다. 매출에서는 이제 세금이 일단 뭡니까? 일단 세금은 제외되지 않는 경우죠. 그걸 우리가 이제 revenue라 해요. 매출. 그러니까 internal revenue, 즉 내국, 인터넷은 자국의 어떤 수입, 즉 세입, 국가의 수입은 세입입니다. 그래서 internal revenue code는 국가의 세입에 관한, 국가의 수입에 관한 법전, 그러니까 미국 내국세 법전이죠. 미국 내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요. 미국 내에 있는 해외 법인, 그죠?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죠? 그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죠? 미국 내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갖다가 부과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비교적 고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많이 부과합니다. 대부분 법인을 저율의 세금을 부과받는 해외 대부분 법인들은요 저율의 세금을 받는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요. 미국의 수출업자는 연방 세율과 주의 세율이 약 16% 정도인 스위스의 판매 법인을 갖다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수출업자가 뭐냐면은 해외에다가 그 법인을 갖다가 설립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해외 법인은 뭡니까? 어디? 그 기반은 죄송합니다. 미국에다가 두고 있다. 무슨 말이겠지? 미국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 기업이 결국은 미국 기업이 결국은 어떻게? 해외에다가 뭘 두고 있다고? 법인을 두고 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결국 뭡니까? 미국 내에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뭡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해외법인의 미국이 이제 미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다른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요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그 소득세율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그 법인 설립 자체를 차라리 해외 판매 법인을 갖다가 설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판매 법인들을 설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내에서 만약 해외 판매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즉 스위스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스위스는 세율이 한 16%로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놓으면은 결국 뭡니까? 미국의 고율의 관세, 즉 미국 내에다가 그 법인을 갖다가 설립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율의 관세, 저율의 세금으로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 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다가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하면은 미국 내에서 설립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세금이 낮아서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세금을 줄이는데 이러한 이익 부분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죠? 미국이 과세할 수는 없다. 그죠? 어떻게 하면 스위스 같은 데다가 하면은 그죠? 그죠? 스위스 같은 데 하면 자기 나라에서 한 거 아니까 부과할 수 없죠. 자, 미국 법인들이 설립하는 해외 판매 법인들의 판매 이렇게 하는 관행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피해버리니까 미국은 차라리 뭐 굉장히 엄청난 조세 수입을 손실되는 거죠. 자기 나라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세율이 높으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하니까 스위스만 좋은 일 시키겠죠. 그죠? 16%를 주니까 일단. 그죠? 그래서 엄청난 조세 수입 손실을 야기시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세 수입을 일부를 되찾고 미국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에서 의회는 미국 회사가 국내 소재, 국내 판매법인, The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했다 이거죠. 국제 판매법인. 국내 소재하지만 국제 판매법인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세율을 그죠? 그게 1979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미국 법인은 미국 내에 국제 판매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제 미국도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다시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판매 부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연기되었고요.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받는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사한 세금의 이익을 미국 수출 회사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죠. 굳이 나갈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미국 법인이 해외 별도의 판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국제 판매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세수입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건 뭐 미국 웬만하면 자기 나라 애국심의 발로해서 자기 나라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일단은 프라핏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라핏적인 관점에서 그죠?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유인에 의해서 한다.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제 판매법인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죠? 국제 판매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연기되겠다 해서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해외 판매를 할 필요도 없다. 그죠? 그렇게 됐다. 아예 뭐 세금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거의 감안은 안 받는 수준으로 그죠? 하니까 굳이 다른데 돈 줄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돈을 자꾸 낮추면 그쪽에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어차피 그쪽에서 일로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면 그죠?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가트의 패널들이요. 미국의 국제 판매 법인에 대한 법률이 즉 조세법에 관한 법이겠죠. 가트 규정을 위배된 수출 보조금이다. Export Subsidies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정한 맞죠? 그러니까 뭐냐? 수출 보조금이라는 것은 원가 즉 비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세금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세금은 비용입니다. 왜? 나중에 이득에서 즉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넣어준다는 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득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subsidy다. 그건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조금이다. 이러한 이제 국제 판매 법인에 대한 무세율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 그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 패널이 결정이 있은 후에, 그래서 1984년 후에는 미국의 법인들이 기존의 국제 판매 법인에 대신한 해외 판매 법인 Foreign Sales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다 제정했다. 자, 해외 판매 법인. 자, 현재 법률상 수출업자는 일정한 거래를 위하여 소규모의 국내 소재 국제 판매 법인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국제 판매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연기되었으나 그 돈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세금 일부분이 모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납세자 이득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납세자 이득을 크게 감소시켰다. 자, 그러나 그 세금 일부분이 모기업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이 사실은 모기업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 부분이 모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모기업이 왜 들어가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회계를 배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회사의 그 수익은 결국은 이제 그게 모기업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납세자 이걸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그래서 모기업에서 면제를 받는 거죠. 모기업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되는 거래행위에서 보죠. 자, 그래서 1930년대하고요. 1940년대에요.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국가 지위 문제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생산한 상품을 불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945년 아랍국은 아랍연맹, 아랍리그를 갖다가 창설하고 불매운동을 공식화하고 45년에 모든 아랍 국가의 참여를 촉구했다. 1951년 아랍연맹은 연맹국의 불매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보이콧 사무소를 설치했다. 보이콧이 갖다가 진행됨에 따라 아랍연맹은 이스라엘과의 무역 1차 보이콧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무역하는 일정한 공급자들로부터의 구입도 거부했다. 2차 보이콧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돈 되는 물건 되는 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지 말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랍연맹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공급자와 거래하는 다른 공급자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3차 보이콧. 공급자 너도 미워. 근데 그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너도 미워. 이렇게 하면 4차까지, 3차까지. 그리고 이제 이 보이콧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랍 보이콧 사무실이라는, 그죠? 아랍 보이콧 오피스라는 이스라엘과 무역하는 회사 명단을 작성했다. 그죠? 공급자들이 이 이스라엘과 무역하지 않는다든가 그 회사 명단에 기재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 이스라엘과 무역하지 않아요? 안 하면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회사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 떼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떼어서 문제 없으면 수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했다. 자, 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는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게 되겠죠. 이건 일종의 보호무역이죠. 일종의 보호무역이며 무역장벽이죠. 일종의, 그죠? 무역장벽이다.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무역하는 걸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이제 그 형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팔레스타인 땅이 중동에 있어. 거기 원래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은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자기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결국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됩니까? 이 땅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땅에 우리가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이주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일부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점유를 하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아랍인들이 야, 니네들 왜 이러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러냐?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분쟁지대이 된 거죠. 분쟁지역이.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던 아랍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황당해갖고 이제 옛날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6.1 전쟁인가 그런 것도 있죠. 총공격을 했는데, 뭐 종교적인 그거로 완전히 무장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에게 준 원래의 땅이다 하고 막 무장한 그 이스라엘이 그 아랍인들을 맞이하고 전쟁에서 이겼죠. 그죠? 유명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바로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제 여성들도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거기 분쟁은 아주 끊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라든지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국 경제를 다 이제 휩쓸고 있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뭐 이런 여러 군 휩쓸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아랍의 쪽보다는 이스라엘 쪽에 이제 기울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이제 더 커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아랍 연맹들이 이제 그 분쟁 지역의 아랍 연맹들이 이스라엘과 교육하는 이스라엘 물건을 일단 안 살고요.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안 살고 그 공급업자들이 또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안 하고 3차에 대한 보이콧. 그리고 이걸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 하나 만들고 이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콧 대상, 그럼 이 보이콧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받아 온나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아랍국들에 수출하려면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죠.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수출관리법의 안티 보이콧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콧에 대한 반 보이콧법입니다. 반 보이콧. 그 이제 그 중동 전쟁이 그겁니다. 1973년.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석유 가격이 5배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크루무즈 해협에 이제 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석유의 70%가 통과돼서 온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일어나니까 석유 가격이 주 산유국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접경하고 있으니까 배가 못 다니는 겁니다. 배가 못 다니니까 석유 가격이 그 당시만 해도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해상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5배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산유국들은 경제활동이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이 비약적인 증가는 그러니까 이제 백텔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 회사가 아랍 보이콧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이 되느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수출관리법인데요. 1977년 이제 만들어졌는데 안티 보이콧입니다. 안티 보이콧라는 것은 이제 보이콧을 못하도록 보이콧 반 보이콧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독과점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시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벡텔 사건이라는 것은 기업인데, 벡텔이라는 기업인데, 중동이 이제 중동 전쟁 이후에 석유값이 억수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벡텔사가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중동에서 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중동이 요구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보이콧 기업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이제 순응을 했죠.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미국 법무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그러니까 반트러스트 소송, 그러니까 안티트러스트, 이거는 신뢰에 반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왜 아랍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보이콧된 기업들을 보이콧을 하느냐? 이건 셔먼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이 판결은 일단 화해로 끝났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미국 회사들이 아랍의 제2차, 3차 보이콧에 가담하는 경우에는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하여 독점금지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77년 수출 관련해서 의회는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외국이 부과하는 보이콧, 그죠? 보이콧에 미국이 고의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 즉 중동 지역, 즉 아랍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런 보이콧 기업들을 그죠? 기업들을 멀리하는 것, 즉 그런 기업들을 어떤 프로젝트에 아랍들이 요구한다는 이유에서 참여시키지 않는 그것은 독과점관지법에 위배된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되는 거래 행위 중에요. 아까 이제 소위 말하는 안티트러스트, 그죠? 그리고 반꽃 보이콧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 부패 행위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외국 정부에 판매를 하려는 미국 기업이요. 외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의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구받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뇌물 따오. 뇌물도 이렇게 bribery. 이런 뇌물은 1977년 같은 그거죠. 외국 부패행위법. 이 부패행위법 1977년 외국 부패행위법, 즉 외국 공무원들에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뇌물 주는 것. 이것은 Foreign Corruption Practice Act의 위배가 됩니다. 이 부분 뭐냐면 뇌물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한 회계 기준을 부과하기 위하여 정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외국 부패행위법은요. 1988년 개정되면서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즉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로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요 법으로 이제 편입되었다. 그죠? 자, 이제 이 개정이 이제 모호성을 제거하고요. 수출업자 및 관청에 대한 규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977년 법이 1988년 개정법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요. 제3자 공여, 뇌물 공여, third party bribery입니다. 제3자란 것은 직접 안 주고 그 사람에게 뇌물과 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거죠. 이해관계, 그런 것인 거죠. 1970년 보면 금전의 교부가 법률상 금지된 목적을 위해 제3자에 의해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서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입니다. 알고 있거나 knowing 또는 having reason 이유가 있다 해서 to know 알고 있었을 이유가 있다. 또는 알 수 있으면서 제3자에게 금전을 거부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민형상 책임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한테 주면은 이게 저 사람한테로 간다. 저 사람한테 전달된다는 걸 알거나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이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준 거다. 당사자에게 준 거다. 브라이브리 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이제 제3자 즉 뇌물 공여를 한 제3자 뇌물 공여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 두 번째가 외국 부패행위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국제적 위기 시의 경제고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977년에 됐는데 이것도요. 국제적 위기 시의 경제고난법, 즉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y Power Act입니다. Economic Power Act, 즉 경제적 파워, 경제적 권한에 관한 액트다. 자, 전쟁 또는 국제적 위기 시 국제 경쟁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국제적 위기 시의 경제권한법이다. 전쟁 또는 국제적 위기 시 국제 경제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겠죠. 자, 군수물자 이런 거죠. 그러면 야 수출하지 마. 지금 전쟁 치는데 그거는 군수품 만드는데 필수적인 거야. 수출하지 마.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했을 때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 거래 행위도 이를 규제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사람에 의한 미국 국민이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미국 영해에 있는 그죠? 규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에 입각의 대통령 이란, 니카라과, 남아공, 리비아, 파나마, 이라크, 쿠웨이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이거 executive order를 발동한 바 있다. 이러한 명령은 전형적으로 대상 국가의 화물 및 선적 및 자금의 이체를 금지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제적 자, 그걸 금지시키죠. 금지시키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 금지시키는 그 어떤 그런 파워가 있죠. 그래서 executive order인데, 자, 이런 실행 명령, executive라는 것은 executive란 말 그 자체가 실행하다, 실행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명령은 이러한 긴박성에 의해서 바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어떻게 기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넘은 이후에 계속 유지하려면 뭡니까?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죠? 알겠죠? 규제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게 가면은 그 사람들 무기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자 이런 경제권한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내용을 보면요. 개설 보면요. 외국에서 수출한 물건들이요. 미국에 도착하면은 도착항이나 내륙의 통관항, the port of entry에서 통관 절차를 당연히 밟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관 절차는 수입업자나 수입업자의 고용인, 그러니까 관세사, 그죠? 또는 통관 대행업자의 통관 신청에 시작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uthorized employee 또는 통관 대행업자는 custom broker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관 신청이 접수되면은 통관 항의 세관장, 그죠? Fourth Director of Custom은 세관 공무원에 의해서 검사에 필요한 표본의 수량, 즉,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하고요. 예치, 디포지트해야 할 관세액을 추산합니다. estimation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관세보증, 커스텀 반드를 조건으로 해당 문판을 통과시키겠죠. 자,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제 이게 통관 절차 오면은 표본 수량을 갖다가 제시하죠. 표본 수량은 나눠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액을 디포짓 하는 것을 예치시키는 거죠. 얼마 정도다. 대략 이래 보니까 얼마다 추정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 얼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좀 의심이 간다 하면은 세관이 지정하겠죠. 그 다음에 관세 보정. 그 다음에 이제 할 경우에는 디포짓을 또는 예치해야 할 관세액을 또 보증보험으로, 그죠? 보험으로 보증보험, 관세 보정, 즉 본드로 갖다가 띄웠나, 보증보험 띄웠나 하고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겠죠. 이러한 물품의 검사, examination은 관세부를 위한 분류, 평가 및 원산지 등에 관한 결정. 그렇죠. 당연히 원산이 결정하죠. 원산 표시 충족되었는지를, 원산지가 맞니? 이거 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이제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갖다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통관 절차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